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세우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조영달 교수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1년이 넘게 코로나19 시대의 재난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도 코로나19 시대 이후 두 번째 맞는 신학기의 3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격차는 저희들이 느끼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해서 학부모들은 오늘날 발달의 격차까지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격차의 문제는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육의 격차의 현황과 더불어서 그 진행의 상황과 특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울교육대학교의 박형빈 교수님을 모시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교육 격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습 격차, 디지털 교육 격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80% 가까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격차나 교육 격차가 커졌다라는 응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에서는 어떨까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9.2%가 온라인 학습 인프라에 따른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의한 학습 격차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격차는 비단 우리나라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온라인 교육 환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환경 안에서의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는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교육 격차가 예전에 있었던 교육 격차와 비해서 차이를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 나라들에서는 코로나 격차가 예전과 비교해서 더 많은 교육 격차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는 비단 학습 격차에만 한정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 교육과 교사 그리고 학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사, 예전의 학교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본인들의 성장을 이끄는 성장의 하나의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은 교실 환경이 아닌 온라인 환경으로 옮겨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 격차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코로나19에 의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사회 격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타인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우리들만의 상황은 아니었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같으면 학교에서 함께 뛰어놀 아이들이 운동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실에서 함께 수다를 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아이들이 교실이라는 환경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나타난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문제들을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현황과 관련해서 2019년의 자료와 2020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우울과 불안, 충동, 그리고 심지어는 자해와 자살과 관련된 그러한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교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안전한 가정으로, 안전한 온라인 공간으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자살의 충동까지도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조사에 의해서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울증과 불안에도 격차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반 가구에서 느끼는 소득 집단별 자살 생각 현황을 보면 일반 가구의 아이들보다 저소득 가구의 아이들이 자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20, 30대에도 겪게 되는 불안과 우울증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다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학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서 아이들은 어떠한 교실 환경을 차이를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교실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할 때 선생님들은 아이 컨택트를 하죠. 아이 컨택을 통해서 어떤 아이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혹은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자 하지 않는지 때로는 이 아이가 학습 동기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파악합니다. 파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북돋아주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토닥여줍니다. 그런데 비대면 상황 하에서의 우리의 교실 환경 수업은 어떠한가요? 비대면 교실 환경 안에서 아이들은 과연 토닥임과 관심과 개별적인 상담의 기회를 얻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이 자료를 보십시오. 2020년에 이루어진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 현황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2020년 한 해 동안 전체 초중고에서 90% 이상의 수업이 영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녹화 영상으로,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몇 %나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쌍방향 실시간 수업은 단지 5.8%에 그쳤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전 같으면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수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수업을 하나의 놀이로서 즐길 그런 초등학생들조차도 이제는 수강자와 청강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실 환경에서 아이들이 학습 태도가 좋지 않을 때 혹은 아이들이 어떤 불편을 겪을 때 교사들이 그 아이를 관찰하고 그 아이에게 적절한 대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녹화 강의로 이루어지는 수업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정에 넘겼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현장에서 아이들이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학습,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그 이외의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릿이나 성장 마인드셋이나 회복 탄력성과 같은 그러한 정서적인 정의적인 측면들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와 학업을 연장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동기를 일깨워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전에 교실 환경에서는 바로 교사가 잠재적인 교육과정으로서 암묵적인 교육과정으로서 교사가 그런 역할들을 해주었습니다. 교사의 따뜻한 눈빛이 한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교사의 보살핌을, 교사의 돌봄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한 해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학업의 전진뿐만이 아니라 성장의 과업에 있어서의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업의 결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한 아이의 인생을 통틀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코로나19가 만든 교육 격차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이 바로 아이들의 뇌 발달의 측면입니다. 최근에 뇌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어머님들은 또 아버님들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뇌 발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그림에 의하면 유아기나 아동기,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뇌에는 특히 통제라고 하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부분이 아직 아이들은 미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자들은 아이들의 전두엽이 특히 청소년만 하더라도 몸집이나 또 겉모습은 성인과 같아 보이는 청소년일지라도 아이들의 전두엽의 발달은 성인에 비해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전의 교실 환경에서 교사들은 이런 아이들의 성장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수업 환경에서 교사들은 단지 아이들에게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콘텐츠를 전달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 자체를 관리하고 성장 자체에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전 교실 환경에서의 교사는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학생의 학습 동기 참여 유도가 교사의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힘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교사가 보는 관점만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보는 관점에서도 아이들로 하여금 학습 습관을 만들고 동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수업이 컨텐츠 중심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성장과 관련해서는 거의 부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원격 수업의 가장 어려운 점을 꼽은 것 중에서 아이들은 많은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실이 아닌 원격 교실이라는 또 다른 가상의 공간으로 아이들을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상의 공간인 그 원격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를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부재한 경우에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험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과 같으면 아이들마다의 가정 환경, 기기 보유나 온라인 연결 상황과 같은 그건 외부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 자체의 내적인 동기와 정서적인 차원의 격차의 완충지 역할을 학교와 교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교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멋진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사의 귀한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고 아이들에게 한번 따스한 토닥임을 해주어야 했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과연 누가 돌봄의 역할을 할까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도 교사의 확충이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전문성 제고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확충이 아이들에게 잃어버려질 수도 있는 돌봄의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저희들 코로나19 시대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그러한 원인 가운데 이제 저 정서적 측면을 특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인, 예. 경제적인 파장 효과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저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의 탄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블루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코로나 블루가 안겨준 그러한 영향들을 간접적으로 잘 증명을 했지요.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경우들은 아이들이 학업에 몰입하고 학습 동기를 갖는데 크나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이야기들을 할 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것이 저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과 소통과 공감과 그 다시 이야기하면 정신건강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과거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은 아이들의 정신건강 발달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 측면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이 지적은 이제 저도 동의하고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최근에 교사들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나 바빴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선생님들께서는 출석 체크도 해야 되고 아이들의 발열 체크를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술적인 측면에 정성을 기울였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는 시간은 저는 거의 부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학교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그야말로 중심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이 오면 학교는 학교에 오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해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학교에 보내면 학교가 그 학생들을 알아서 잘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그렇게 이제 완전히 옛날과 같은 형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고 상황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측면하고 관련해서 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조금 부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19가 학교 측면에서든 아니면 교사 차원에서든 학생 차원에서든 우리나라 교육의 도약의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교실 환경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이 30명이든 40명이든 50명이든 최근에는 뭐 30명 내외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 아이들을 아이 컨택을 통해서 거의 다 한눈에 교사들은 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반 아이들이 30명이든 35명이든 한 화면에 다 담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측면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보다 달리 교사에게는 물리적인 제약이 생긴 거죠.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오히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물리적인 제약이 더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사의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제약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박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동의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저희들이 짚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상담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 강화되어야 할 상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교사 본연의 역할의 기능 중에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작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동안 교사는 잠재적인 교육 과정으로서 한 인간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교육하는, 길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놓는 순간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정에다 떠맡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교사의 본연의 업무를 다시 한번 교육 정책 입안자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나 교사 본인들도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재고를 해서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그 담임교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담임교사가 예전에는 온라인 환경이 아니었을 때는 담임교사 혼자 아이들을 30명, 35명 충분히 어느 정도 통제나 컨트롤이 가능을 했었죠. 그런데 온라인 환경 안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시간적이고 또 물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담임교사의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한 반에 한 명이었던 담임교사를 두세 명 둔다든가 아니면 아이들마다 그 정확하게 어떤 아이들을 담당해서 이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볼 것인가. 저는 그것이 바로 교사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든 우리들의 눈과 귀가 어떻게 하면 교육 콘텐츠를 좀 더 멋지게 만들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콘텐츠의 문제는 교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보충 학습이나 아니면 학습을 보조하는 그러한 홈워크식으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콘텐츠이고 나머지 원래 교사가 교육으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시간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교사의 본연의 역할들을 찾아가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박 교수님 그 강의하시면서 강조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의 역할. 이 가정이 지금까지는 이 우리 1년여 이 코로나19 시대 학교 교육에서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떠맡다시피 하면서 그게 이제 가정의 격차에 의해서 교육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 말씀을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 생각에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가 교육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 교수님 생각하시는지 저도 듣고 싶습니다.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격차의 완충 지역이 학교였고 그런데 코로나19에 의해서 오히려 그 완충 지역의 학교의 역할들은 저는 거의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인
소득의 차이,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학교의 완충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학교의 역할을 고스란히 가정에다가 떠넘기다시피 한 이런 시점에서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가 됐다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정에 우리가 떠넘길 것이 아니고 사회와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교육의 격차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시대 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교육 자체의 지체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러한 교육의 지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도 앞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재난지원금의 논의만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교육의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선생님들을 좀 더 확충해서라도 이러한 교육의 지체와 교육의 격차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